저는 우선 원작 소설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1984년작 영화만 봤고 이해가 안 되는 단어 같은 경우 검색으로 이야기를 추가했어요. 그 어디까지가 원작과 유사한지까지도 저는 모릅니다. 이건 단지 제가 드네 빌레르 감독의 듄 2편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스스로 생각에 정리차 만든 영상일 뿐이고 어떠한 전문성도 사실성도 없다는 것 알아주셨으면 해요. 자, 영화에서 보면은 오프닝에서 이렇게 나와요. 때는 6041년. 기계와 로봇들이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들은 점점 무관심의 나락으로 떨어지다 보니 결국은 기계들을 몰아내자는 대반란이 일어났다. 이후 인간들은 기계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의 정신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여러 기관들을 세웠다고 나오는데 이후 혼자 세월이 흘러서 1191년으로 넘어갑니다. 당시 우주의 황제는 샤담 4세의 통치하에 있었고 기계를 몰아내자는 대반란 이후에 다양한 기관들이 생겼다 했잖아요. 그 기관들 중에서 크게 두 개가 남아있는데 하나는 베세 게네리트라는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정신훈련 기관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 목적이 뭐냐면 인간들 사이의 선택적 번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종 개량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는. 그리고는 황가의 여성은 베네 게세리트여야 한다라고 할 만큼 세력이 크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길드라는 단체였는데 설립 목적 자체는 그냥 순수 수학을 강조하는 집단이었어요. 기계의 도움 없이 우주 항해를 가능하게끔 유도하는 이제 항해사들을 육성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스파이스라고 하는 약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84년도 영화에서는 그 우주 항해사라는 존재들이 나름 중요한 역할로 묘사가 되는데 드네 빌레르 감독의 영화 1편에서는 생략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우주 항해사들이 생겨난 목적이 뭐냐면 기계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인간이 직접 이제 우주 여행에서 필요한 상황을 이제 계산하거나 혹은 예측하게끔 진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게 스파이스라는 것이 나오는데 영화에서도 뭔가 이 가루같이 묘사가 되죠. 특별한 향신료죠, 어찌 보면은. 근데 이 우주의 이 경제 활동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 길드라는 곳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길드라는 존재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당연히 이 스파이스라는 약물도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스파이스라는 약물이 그 듄, 한마디로 그 아라키스라는 행성에서만 채굴이 가능하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채굴하는 데 있어서 고난을 부여하는 게 초암상사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곳이 현재 200년 가까이 황제로 군림하고 있는 샤담 4세와 그 카이탄 행성이라는 곳을 지배하고 있는 렌즈라드 가문이 각 영주들에게 야 이건 네가 해 하면서 고난을 위임하면서 세력들의 힘을 조율하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황제는 코리노 가문이더라고. 그래서 렌즈라드 가문은 뭐지? 하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제가 본 버전에서는 렌즈라드라고 나오는데 이제 소설에서는 렌드스레스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세력은 어느 특정 가문이라기보다는 귀족 가문들의 연합, 그러니까 뭐 황제는 대통령이라고 보고 그 밑에 뭐 국회의원 집단을 렌드스레드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황제라고 하면 어감상 뭐 이렇게 스타워즈의 황제 마냥 막 절대적인 권력으로 막 그 밑에 세력들을 막 좌지우지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오랜 기간 통치하면서 자기 위치를 보존은 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뭐 이런저런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대통령과 국회의원 같은 관계죠. 야당도 있겠지만 여당도 있고 뭐 황제가 마음에 안 들면 탄핵도 시키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아까 길드라고 하는 단체가 경제 활동을 독식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길드가 운영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이게 스파이스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막 공급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관리 유지하는 게 황제의 주 업무 같은 건데 어째 보면은 정경유착 같은 거죠. 근데 이 듄의 세계관에서는 그게 그냥 디폴트 값인 거죠. 그만큼 스파이스라는 존재와 길드가 중요하다라는 게 저변에 그냥 깔려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길드라는 단체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변 환경을 체크하고 있다고 나와요. 아까 그 우주항법사라는 존재를 살짝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예지 능력도 있거든.
미래에 벌어질 일을 미리 알고 경고를 하는 역할 같은 것도 하는데, 요즘 대기업에서 보면은 뭐 정보 활동에 있어서 정부 기관보다 더 신경을 쓰잖아요. 예, 그런 느낌인데, 이 길드에서 앞으로 이 스파이스 공급에 뭔가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라는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 보니까 황제가 보이네 해가지고 길드에서 직접 황제를 찾아와서 추궁을 합니다. 이런 게 보이는데 황제? 하면서. 그러니까 황제가 그냥 뭐 어용부용 그게 아니고 하면서 넘기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 계획이 이렇다면서 아라키스 행성에서 이루어질 일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길드한테.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 기디 프라임 행성을 지배하고 있는 하코넨 남작 가문에서 이 아라키스의 스파이스 채굴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행성 칼라단에 살고 있는 리토 공작이 있는 아트레이디스가로 바꾸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바꾸냐? 요즘 이 아트레이스가의 레토 공작이 점점 이 랜드 스레드, 그러니까 뭐 귀족연합 사이에서 명성을 올리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황제가 내 자리가 좀 불안하니까 미리 이제 하코넨과 음모를 짜고 꾸며가지고 이제 그 가문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사실대로 막 말합니다. 예. 레토는 공작이고 하코넨은 남작이었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면, 공작은 대대로 세습되어 온 직위, 왕과 관련된 귀족의 직위고, 남작은 지방 귀족, 소규모 영주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레토는 황제와 사촌지간인 거죠. 그래서 레토가 점점 귀족들 사이에서 막 명망이 높아지고 하는 게 거슬렸던 거예요, 황제 입장에서는. 근데 길드 입장에서도 최우선시 돼야 되는 게 뭐 황제 뭐 이런 게 아니고 스파이스의 공급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황제의 얘기를 딱 계획을 듣고 나서는 그냥 묵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 입방아에 안 오르게 잘 처리해라고 하면서 또 다른 뭐 경고 같은 걸 해주는 게, 우리 우주항법사가 예측하기로는 아트레이디스가에서 위협이 되는 거는 공작 레토보다는 그의 아들 폴이다. 그러니까 죽이려면 그 폴을 먼저 죽여라 하고는 떠나요.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황제 입장에서는 뭐 승인이 떨어진 거죠. 뭐 진행시켜 이렇게 되는 거죠. 진행시켜. 근데 그때 황제의 비서 겸 예언자로 아까 말한 그 베네 게세리트 중 하나인 헬렌 모이함이 그들의 대화를 이렇게 멀리서 엿듣고 있었어요. 이 베네 게세리트 같은 경우도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어찌 보면 초인인데, 일단 제가 위키 백과를 보니까 정신적, 육체적으로 훈련을 받아오다 보니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육체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조정 능력과 자신이 낳는 아이의 성별을 조절하는 능력, 또한 고도의 인식 능력과 보이스라는 암시로 상대를 자신의 의지대로 조정하는 능력이 있다고 나옵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독심술처럼 막 상대의 생각을 읽거나 말로 막 상대의 행동을 조정하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겠죠? 그리고 또 아까 황가의 여성은 베네 게세리트여야 한다고 하는 뭐 설정이 있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레토 공작도 당연히 이제 베네 게세리트 여성이 있는 건데, 그게 누구냐면 주인공의 어머니이자 이제 레토의 이제 첩으로 있는 레이디 제시카라고 나옵니다. 사실 이것도 레토라는 인물을 설명하는 건데, 왜 아내가 아닌 첩이냐면, 레토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도 황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야심을 가진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실 부인이 없음에도 주인공 폴의 어머니를 부인이 아닌 첩으로 맞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폴에 대해서도 설명하자면, 남자아이잖아. 헌데 사실 이 베네 게세리트 집단은 누군가의 예언자나 아내라는 지위에 있기는 해도 그보다 우선시되는 절대 명제가 있어요. 그게 자신들만의 집단의 이념을 지키는 건데, 인종 개량 작업이라 했잖아요.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게 아이의 성별도 막 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목표가 있는데, 인간을 초월한 육체적 정신적 능력으로 전 인류의 전지적 메시자가 된다는 여자 퀘사츠 헤드락이라는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존재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 이 세력의 영향력을 더 크게 올리고 크게는 우주를 통제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여자가 중요합니다. 여자 퀘사츠 헤드락이라 했잖아요. 사실 이 레이디 제시카도 여자아이를 낳아야 했어요. 근데 레토 공작이 이제 후계자를 원하는 걸 알고는 베네 게세리트의 교리를 어기고 여자아이가 아닌 남자아이를 낳았고 태어난 게 폴이라는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게 원작 소설이
사실 이 시대상을 방영한 결과로 보여지긴 하지만 후대를 이을 존재가 꼭 남녀 구별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뭐 당시 시대가 그랬으니까 남자아이였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퀘사츠 헤드락이라는 존재가 랜덤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어느 시기에 맞춰갖고 원할 때 만들 수 있는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영화에서는 정확하게 묘사는 안 되지만 이런 전사가 있기 때문에 황제의 예언자면서 이제 베네 게세르트의 교모인 헬렌 모이함이 폴 하면서 이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는 듄 1편의 내용 마냥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대략적으로 그래서 제가 1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게 아트레이디스 가문에는 던칸, 루피르, 거니, 유에라는 중요 부하가 있는데 그중 유에가 배신해서 하코넨에게 침략을 당하고 어머니와 주인공 폴만 사막에서 도망치다가 프레멘 부족을 만나서 겨우 목숨을 건진다 입니다. 그렇죠? 제가 정확하게 설명했죠? 네? 사실 듄 1편이랑 84년판 영화는 묘사되는 부분에서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근데 몇 가지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리자면 이게 84년작 영화를 보면은 아트레이디스 가문이랑 하코넨 가문이 그냥 서로 사이가 나쁜 것보다 더 사이가 안 좋게 막 나오거든요. 이게 레토도 성격이 막 다혈질에다가 하코넨이 막 서신을 보내면 그거를 받고는 오히려 막 조롱을 하는 답신을 보내고 하는 모습 보여요. 그래서 이게 아트레이데스 가문이 아라키스로 간 이후에 이게 하코넨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막 암살 시도를 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멘타트라는 책사 같은 존재들이 있잖아요. 이 영화에서 보면 입술 밑에 살짝 뭐 무늬 같은 선이 그어져 있다고 나오는데 84년작에서는 이게 시프의 즙이라는 걸 마셔가지고 능력을 막 상승시킨다고 나와요. 그래서 막 이게 그 즙을 마시다 보니까 입술 주변이 붉게 막 얼룩으로 막 얼룩덜룩하게 막 물들어 있다는 설정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코넨 가문은 공통적으로 붉은 머리로 묘사가 되고 이거는 뭐 개인적인 설정 오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하코넨 가문이 아라키스에서 이렇게 스파이스 채굴을 해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설정상 보면은 스파이스에 오래 노출이 되면 눈동자가 막 푸르게 변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코넨 가문 사람 중에 눈동자가 푸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기억나는 게 뭐냐면 하코넨에서 지속적으로 자살 테러 공격을 자행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게 자살 테러를 한 시신을 배신자 유해 박사가 이렇게 막 조사를 하잖아요. 그 시신 안에 하코넨이 보낸 메시지가 들어있었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기억나는 건 이 정도고 자 이제 곧 개봉할 2부 내용이 어떨지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84년도 영화도 원작과 설정이 다른 부분이 많고 축약이 되다 보니까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84년도 영화 후반부는 이랬다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1부 마지막에 보면은 폴이 이게 자미스라고 하는 프레멘 전사와 싸우고 이제 그를 죽이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그 자미스의 장례식이 벌어지는데 이제 폴이 그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프레멘 부족들이 아니 눈물을 흘려? 하면서 이제 폴을 이제 정식으로 동료로 받아주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프레멘 부족은 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컸어요. 그리고 이후 폴은 프레멘 부족의 전투 부대에 속하게 되는데 이제 프레멘에서는 이제 폴을 우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 우술 평소에 혹시 불리고 싶은 이름이 있어? 라고 물어보는데 듄 1편에 보면은 사막에 막 귀가 커다란 쥐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게 명칭이 캥거루쥐인가 봐. 근데 가만히 있는데 보면은 귀에서 막 물방울 같은 게 막 생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게 나왔던 것 같은데 폴이 이제 그 캥거루쥐를 뭐라고 부르냐 하니까 아 그건 무아딥이다 라고 알려주니까 그럼 이제 날 폴 무아딥이라 불러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폴은 이제 무아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라키스는 사막 행성이잖아요. 이 설정에 보면은 이 행성은 비가 내리지 않는 행성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물이 엄청나게 귀하게 묘사가 되는데 폴 무아딥이 이제 프레멘 부족이랑 같이 동화되면서 이제 지하로 내려가 보니까 습기가 모이는 공간이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저수지 마냥 이게 엄청난 물을 모아둔 공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게 있다니 하고 이게 놀라니까 아라키스에는 이런 공간이 수천 개 존재한다고 알려줘요. 아까 그 캥거루 쥐가 귀에서 그러니까 물방울 같은 걸 생성했듯이 지하가 습하다 보니까 천장에서 물방울 같은 것들이 똑똑똑
떨어지면서 이렇게 물 웅덩이 같은 저수지, 커다란 저수지가 형성이 된 거죠. 이게 그래서 프레맨들이 이 물을 원하는 만큼 모으면은 이걸로 행성 자체를 테라포밍 할 거다라고 하는 계획을 알려줍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 영화만의 설정인지 소설의 설정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프레맨의 계획이 이제 뭐 테라포밍이라 하면은 이제 사막 행성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모래 충이라든지 스파이스 같은 게 어째 되는지 뭐 좀 그렇죠. 하여튼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하코넨 남자 가문에도 추가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Fade. And when we've crushed these people enough, I'll send you, Fade. 1편에서는 라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하코넨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죠. 근데 사실 그 라반은 왼팔이었어. 사실 오른팔이 따로 있었는데 그게 페이드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라반과 페이드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흔히 말해서 뭐 장량과 문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사고가 있기 직전에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했는데 그로 인해 여자아이가 태어나요. 주인공이 여동생인 거죠. 근데 이 아이는 어떤 느낌이냐면, 주인공 폴은 손오반 같은 느낌이에요. 재능은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 스승에게서 다양하게 배워서 강해졌다는 느낌이라면, 동생은 이름이 엘리아인데 손오천 느낌. 손오천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일단 강하잖아. 어릴 때 바로 그냥 초세연으로 변신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기본빵으로 막 고도의 정신 능력을 타고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여튼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제 폴 무아딥이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 프레맨은 부족들이 수도 상당히 많고 대규모에다가 또 뛰어난 전투 능력도 가지고 있어. 어느 정도는 자기 가문에 대한 복수도 있을 거고, 또 하코넨 남자 가문이 뭐 여기서 폭정을 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보긴 한데 영화에서는 잘 표현이 안 됩니다. 하지만 폴 무아딥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해요. 이 스파이스와 아라키스 행성은 프레맨의 것인데 왜 황제에게 스파이스를 뺏기고 있냐? 우리가 이것을 뒤엎으면 길드의 운영이 이제 흐트러질 거고, 전 우주는 우리를 주목하고 아라키스야말로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연설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 전쟁, 다시 전쟁, 결코 전쟁 이렇게 하는 거죠. Arraki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폴이 이제 싸우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영화에서 살짝 웃긴 게 뭐냐면, 이 허경영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My name is a killing word. 네. 이게 총을 쏘는데 그냥 쏘면은 뿅뿅 하고 나가던 게 무아팁 하면서 쏘면은 뻥뻥 하고 터져요. 예. 이게 뭐 내 이름을 불러봐 뻥 하면은 빵빵빵, 무아팁 빵 하면은 빵빵빵 하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고, 이 무아딥이 100명을 가르치고 이 100명이 다시 1000명을 가르치고, 그렇게 점점 전투 준비가 되어 가는데, 그러면서 또 폴 무아딥은 이제 프레맨들에게 이제 모래충을 타는 법도 배우게 돼요. 이게 어찌 보면 이 편의 핵심 볼거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모래충, 이게 원작에서는 샤이 훌루드라고 나오는데, 이 모래충을 타고 막 컨트롤하는 장면이라든지 뭐 이걸 마스터하는 장면이라든지가 나오고, Now we are ready for battle. 드디어 이제 폴이 이제 프레맨을 이끌고 스파이스 채굴기 하베스트죠. 이거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소설은 이게 3부 구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가 2부고 또 이후 또 후속작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작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84년작에서는 이제 이런 행동들이 이제 2년간 지속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 폴은 그 과정에서 죽은 줄 알았던 건이도 다시 만나게 됩니다. Gurney!
You've no need of your weapons with me, Gurney Halleck. Paul! Paul, don't you trust your own eyes? They said you were dead. They said. 그러면서 계속 이제 스파이스 채굴을 방해하고 막 파괴를 시켜요. 당연히 그러면 뭐 스파이스 공급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제도 이제 입장이 점점 난처해지는 거야. 길드에서도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 왜 이러냐면서 막 압박을 하게 되고, 그래서 황제가 더 이상 못 참아가지고 하코넨만으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사라두카 50개 군단을 이끌고 아라키스로 간다고 나와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황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예비 병력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프레맨들이 막 게릴라 전략처럼 막 치고 빠지고 하면서 전쟁을 이끌고 나갔는데 보다 못한 황제의 주 병력들이 이제 아라키스로 집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폴이 또 예지몽으로 보게 됩니다. 그 황제와 그 병력이 막 오면은 이제 아라키스는 이제 몰살이 되는 게 막 꿈속에서 막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폴이 결심을 하는 게, 야, 이 생명의 물을 마셔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생명의 물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이 생명의 물이 뭐냐면 이 스파이스라는 물질이 어찌 보면 모래충의 부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래충이 이 아라키스에 있는 양분을 먹고 체외로 분비되는 뭐 그런 건데, 어린 이 모래충한테 강제로 막 물을 마시게 한 이후에 다시 물을 뱉어내게 하면은 이 모래충의 몸 안에 있던 정제되지 않은 스파이스 원액이 물과 함께 나오면서 푸른 액체같이 나오는데 이거를 생명의 물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마시면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 물을 마시고 살아난 자는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아니 지금까지 먹고 다 죽었으면 이거를 먹고 힘을 얻는지는 어찌 알았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뭐 어떤 원리인가 싶어갖고 찾아봤는데 이게 원작에서는 폴이 아니고 폴의 어머니가 마시고 그 힘을 동생 엘리아가 가지고 태어난다고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왠지 그 동생이 이상하게 막 태어나자마자 막 강하다고 했잖아. 이게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생명의 물이 뭔지 몰라서 막 검색을 하다가 이룰란 공주라고 하는 이제 황제 샤담 4세의 딸이 나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일단은 그 이룰란 공주는 84년작 영화에서는 안 나옵니다. 이런 존재가 있구나만 먼저 제가 언급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결말로 가면은 아라키스의 수도 아라킨에 이 황제랑 이 하코넨 남작이 모이는데 그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이 아라키스 환경을 이용해 가지고 모래 폭풍으로 이제 공중 병력을 무효화를 시켜요. 그리고 아까 샤이 훌루드라고 모래충으로 지상 병력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핵폭탄을 써가지고 하코넨과 코리노 황군을 제압하는데 성공했다 나와요. 핵폭탄이 나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는 폴 무아딥과 그 일행이 이제 황제 앞에 서게 되는데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모두 항복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지금까지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등장한 그 아까 페이드가 무아딥에게 막고라를 신청해요. 그 아까 하코넨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 그 페이드가 나와가지고는 폴 나랑 마지막 전투 한판 하자라고 하는데 그리고는 죽습니다. 결국 그렇게 영화에서는 마지막에 무아딥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나는데 그 소설에서는 아까 황제에게 이 이룰란이란 공주가 있다고 했잖아요. 영화에서는 묘사가 안 되지만 아무래도 설정상으로는 이분인 것 같아요. 미래의 내가 옆에다가 딱 사진을 띄었겠죠? 이게 황제라는 직책도 그냥 힘만으로는 취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전쟁으로 황제를 밀어붙이긴 했어도 그냥 내가 너 잡았으니까 이제 내가 황제 할게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라고 해야 될까 무슨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폴 무아딥은 그 아까 말한 그 이룰란 공주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전략 결혼을 하면서 황위에 오르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찬이라고 제가 언급은 잘 안 했는데 1편부터 보면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 있잖아요. 찬이는 마지막에 자신은 첩으로 남지만 역사엔 아내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근데 이런 첩이라든지 하는 게 요즘 시대 상과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변경이 되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소설에서는 나름 중요한 인물로 펜링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영화에서는 완전히 생략이 되었어요. 84년작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하코넨 남작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 하코넨은 폴의 여동생에게 죽는다는 설정입니다. 이거는 영화랑 소설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 하코넨에게는 큰 비밀이 있어요. 나도 이거를 보면서 이 부분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 이거는 극장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대반전이 있습니다. 끝!